할머니들은 어차피 아무도 안 믿어요. 치매라고 하면 끝이거든요.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때의 충격이 아직도 생생해요.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저희 실버타운에 새로 입소하신 분들이 하시는 말씀만 믿고 있었거든요. 김성호 원장님은 정말 천사 같은 분이라고요. 항상 밝은 미소로 어르신들을 대하시고 불편한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달려오시죠. 방문객들이 오시면 더욱 친절하게 시설 곳곳을 자랑스럽게 안내해 주시더라고요. 저도 처음에는 정말 감격했어요. 이런 곳이 있다니 정말 복받은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여러분, 저는 그때부터 뭔가 이상함을 느꼈어야 했습니다. 38년간 병원에서 일하면서 터득한 직감이랄까요? 너무 완벽해 보이는 사람은 오히려 의심스럽다는 거죠. 병원에서 일할 때도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겉으로는 완벽해 보이는 의사나 간호사가 있는데 환자들이 없을 때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요. 그런 경험이 있어서인지 김 원장님을 볼 때도 왠지 모를 불안함이 있었습니다. 제 이름은 박영숙이고 올해 71세입니다. 38년간 대학병원에서 수간호사로 일했어요. 신생아실부터 중환자실과 응급실까지 병원의 모든 부서를 거쳤습니다. 환자들을 돌보는 것이 제 인생의 전부였는데 작년에 남편 상민 씨가 세상을 떠난 후 모든 게 달라졌어요. 남편은 고등학교 교사였는데 정년퇴직 후에도 보습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며 보람을 느끼고 살았거든요. 그런 남편이 갑작스럽게 심근경색으로 떠나니까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혼자 사는 게 이렇게 외롭고 힘든 줄 몰랐어요. 38년간 바쁘게 일하면서 집에서는 항상 남편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제는 집에 들어가도 아무도 없는 적막함이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관절염이 심해져서 계단 오르내리기도 힘들고 고혈압 때문에 항상 조심해야 하고 무엇보다 밤마다 찾아오는 그 적막감이 가장 힘들었어요. 딸들은 모두 해외에서 살고 있어서 아무리 화상 통화를 해도 한계가 있었어요. 큰딸 지은이는 호주에서 간호사로 일하고 있고 작은 딸 수진이는 캐나다에서 가정을 꾸리고 살고 있거든요. 두 딸 모두 제게 오라고 했지만 낯선 환경에서 언어도 안 통하는 상황에서 사는 게 과연 행복할까 싶었어요. 무엇보다 딸들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어요. 지은이는 호주에서 간호사로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고 수진이는 갓 태어난 아기를 키우며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거든요. 그런 딸들에게 늙은 어머니까지 떠맡게 하는 게 옳을까 싶어서 많이 고민했어요. 그래서 결국 이곳 행복 실버타운에 입소하게 되었습니다. 서울 외곽의 조용한 곳에 위치한 이 시설은 정말 첫인상이 좋았어요. 깔끔하고 현대적인 건물에 잘 관리된 정원, 그리고 무엇보다 김성호 원장님의 따뜻한 배려가 인상적이었거든요. 견학을 갔을 때도 모든 게 완벽했어요. 어르신들은 모두 만족스러워 보였고, 직원들은 친절했고, 시설도 최신식이었어요. 특히 의료시설이 잘 갖춰져 있어서 안심이 되었거든요. 38년간 의료계에서 일한 제가 봐도 정말 훌륭한 시설이었어요. 어머님, 여기서 편안히 지내세요. 제가 친아들처럼 모실게요. 어머님처럼 경험 많은 수간호사님이 계시면 다른 어르신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원장님의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정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 제 경력을 인정해 주는 것 같아서 기뻤어요.
정년퇴직 후에는 그냥 할머니로만 불리며 살았는데 다시 수간호사님이라고 불리니까 자존감도 회복되는 것 같았고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부터 원장님이 제 직업적 배경을 파악하고 있었던 거죠. 의료진 출신이라면 다른 어르신들보다 관찰력이 뛰어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더욱 조심스럽게 저를 대했던 것 같아요. 첫 주는 정말 천국 같았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서 다른 어르신들과 함께 가벼운 체조를 하고 영양사가 짜준 메뉴로 맛있는 식사를 하고 오후에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었어요. 원예치료, 음악치료, 미술치료까지 정말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었거든요. 무엇보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 대화할 상대가 있다는 것이 너무 좋았습니다. 집에서 혼자 있을 때는 하루 종일 말 한마디 안 하고 지나가는 날도 있었는데 여기서는 항상 누군가와 이야기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일주일쯤 지났을 때 이만수 할아버지를 만났습니다. 나이는 74세이시고 공무원 출신이세요. 시청에서 복지과장을 하시다가 정년퇴직하셨다고 하더라고요. 30년 넘게 공직에 몸담으셨던 분이라 행정 업무에 정통하시고 사회 문제에 대한 식견도 깊으셨어요. 치매 초기 진단을 받으셔서 가족들이 이곳에 모셨다고 했는데 대화해보니 여전히 예리한 판단력을 가지고 계셨어요. 오히려 젊은 사람들보다 더 꼼꼼하고 체계적으로 생각하시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만수 할아버지는 책을 많이 읽으시는 분이었어요. 신문도 꼼꼼히 읽으시고 시사 문제에도 관심이 많으셨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어느 날 할아버지가 조용히 제게 말씀하신 거예요. 영숙 할머니, 여기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만수 할아버지가 조용히 제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창가 소파에 앉아서 오후 햇살을 받으며 차를 마시고 있었는데 갑자기 목소리를 낮추시더라고요. 주변을 살펴보시면서 마치 누군가 듣고 있을까봐 조심하는 것 같았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밤에 가끔 이상한 소리가 들려요. 그리고 어르신들 표정을 유심히 보세요. 뭔가 무서워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낮에는 괜찮은데 저녁이 되면 분위기가 확연히 달라져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처음에는 할아버지의 착각이라고 생각했어요. 치매 초기라고 하셨으니까 혹시 헛것을 보시거나 피해망상이 있으신 건 아닐까 하고요. 병원에서 일할 때도 그런 환자들을 많이 봤거든요. 하지만 만수 할아버지의 표정이 너무 진지했어요. 그리고 30년간 공무원으로 일하시면서 여러 복지시설을 관리 감독해 오신 분이니까 뭔가 근거가 있어서 하시는 말씀일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할아버지는 제게 복지과장 시절의 경험을 들려주셨어요. 겉으로는 완벽해 보이지만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는 곳들이 꽤 있었다고 하시면서 여기도 그때의 경험으로 보면 뭔가 이상하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할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나서 저도 주의 깊게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수간호사로 일하면서 익힌 관찰력을 동원해서 말이에요. 그러고 보니 정말 그랬어요. 낮에 방문객들이 올 때는 모든 게 완벽했지만 밤이 되면 분위기가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직원들의 표정도 달라지고 어르신들도 왠지 모르게 움츠러드는 것 같았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밤이라서 그런가 보다 했어요. 낮과 밤의 분위기가 다른 건 당연한 거니까요. 하지만 수간호사로 일하면서 익힌 관찰력이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환자들의 미묘한 변화를 놓치지 않는 게 제 특기였거든요.
병원에서도 그랬어요.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 환자라도 작은 변화를 놓치지 않으면 위험한 상황을 미리 막을 수 있었거든요. 호흡 패턴의 변화, 안색의 변화, 표정의 변화. 이런 것들을 세심하게 관찰하는 게 수간호사의 역할이었어요. 윤 씨 할머니는 82세이신데 낮에는 밝고 활발하게 다른 분들과 대화를 나누시는데 저녁이 되면 갑자기 조용해지시더라고요. 그리고 간병인들이 지나가면 고개를 숙이고 피하시는 거예요. 마치 무서워하는 것처럼요. 조 씨 할아버지는 76세이신데 원래 목소리가 크고 활달하신 분인데 밤에는 방문을 꼭꼭 잠그고 나오시지도 않으려고 하셨어요. 뭔가 두려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화장실도 밤에는 잘 안 가시려고 하시고 간병인들이 부르면 문을 열기까지 한참 걸리시더라고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는 점점 확신이 섰어요.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하지만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어요. 그냥 막연한 불안감과 의심만 있을 뿐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어요. 새벽 2시쯤이었을 거예요. 저는 원래 밤에 자주 깨는 편이라 화장실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복도 끝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할머니, 제발 가만히 계세요. 최미영 간병인의 목소리였어요. 35살 정도로 보이는 젊은 여자 간병인인데 낮에는 항상 웃으면서 친절하게 대하던 분이었거든요. 특히 방문객들이 있을 때는 더욱 친절했어요. 하지만 그때의 목소리는 완전히 달랐어요. 차갑고 위협적이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소리가 나는 쪽으로 다가갔어요. 복도 끝 모퉁이에 몸을 숨기고 살짝 고개를 내밀어 보니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78세 강 씨 할머니가 바닥에 넘어져 계시는데 최미영 간병인이 거칠게 일으켜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팔을 잡아당기면서 강제로 세우는 거예요. 강 씨 할머니는 아파하시는데도 말이에요. 할머니의 작은 신음소리까지 들릴 정도였어요. 또 헛소리 하시면 더 심하게 될 줄 아세요. 가족들한테 말해봤자 아무도 안 믿어요.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이게 바로 학대였던 거죠. 38년간 병원에서 일하면서 여러 번 목격했던 그 장면이었습니다. 환자를 거칠게 대하는 직원들, 그리고 그것을 숨기려는 모습들. 하지만 이런 노골적인 모습은 처음 봤어요. 병원에서도 가끔 환자를 함부로 대하는 직원들이 있었지만 적어도 감시받고 있다는 의식은 있었거든요. 하지만 여기서는 마치 아무도 보지 않는다는 확신 속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저는 급히 제 방으로 돌아와서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손이 떨리고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38년간 수간호사로 일하면서 여러 응급 상황을 겪어봤지만 이렇게 충격적인 일은 처음이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혹시 제가 잘못 본 건 아닐까, 아니면 이례적인 실수였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하지만 강 씨 할머니의 그 표정을 잊을 수가 없었어요. 고통스러워 하시면서도 아무 말씀 못 하시던 그 표정. 무력감과 절망이 가득한 그 눈빛을 말이에요. 다음 날부터 저는 더욱 세심하게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수간호사로 일하면서 터득한 기술을 총동원해서 말이에요. 환자의 상태를 파악하고 이상 징후를 찾아내는 것, 그리고 의료진들의 행동 패턴을 분석하는 것. 이런 기술들이 이런 곳에서 쓰일 줄은 꿈에도 생각 못 했지만요.
강 씨 할머니를 자세히 관찰해 보니 예전에는 보이지 않던 변화가 보였어요. 식사 시간에 숟가락을 들 때 팔을 움직이시는 게 부자연스러웠고 특정 간병인들이 오면 몸을 움츠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전보다 말씀을 적게 하시고 항상 주변을 살피시는 모습이 보였어요. 병원에서 일할 때도 그런 환자들이 있었어요. 외상을 당한 환자들 중에는 특정 상황이나 사람에게 과도한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강 씨 할머니의 모습이 딱 그랬어요. 그래서 어느 날 강 씨 할머니께 자연스럽게 다가갔어요. 다른 사람들이 없을 때를 노려서요. 강 씨 할머니, 팔이 좀 아프신가 봐요. 제가 간호사 출신인데 좀 봐드릴까요? 강 씨 할머니는 제 제안을 정중히 거절하시며 괜찮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그 표정에는 뭔가 숨기고 싶은 게 있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소매를 더 아래로 내리시는 모습을 보니 확신이 섰어요. 분명히 뭔가 숨기고 계시는 게 있다는 것을. 며칠 더 지켜본 후 강 씨 할머니가 혼자 계실 때를 노려서 다시 접근했어요. 강 씨 할머니, 이 상처는 어떻게 나신 거예요? 할머니의 허락을 받고 팔을 살짝 걷어 올렸더니 손가락 자국처럼 보이는 멍이 선명하게 보였어요. 그것도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있었어요. 이건 단순히 넘어져서 생긴 게 아니었어요. 누군가 강하게 잡은 흔적이었죠. 38년간 온갖 상처를 봐온 제가 틀릴 리가 없었습니다. 더 자세히 살펴보니 손목 부분에도 비슷한 멍이 있었어요. 마치 강제로 잡혀서 끌려간 흔적 같았어요. 병원에서 응급실 근무를 할 때 가정폭력 피해자들에게서 받던 상처와 비슷했어요. 강 씨 할머니는 눈을 피하며 그냥 넘어져서 생긴 거라고 하셨지만 저는 38년간 이런 상황을 수없이 봐왔습니다. 환자들이 진실을 숨기려 할 때의 그 표정, 그 목소리 톤을요. 두려움 때문에 말하지 못하는 그 표정을 말이에요. 할머니, 괜찮으시면 얘기해 주세요. 저는 오랫동안 병원에서 일했어요. 비밀은 지킬 수 있어요. 할머니는 한참 동안 망설이시더니 눈물을 글썽이시면서 조용히 말씀하기 시작하셨어요. 나이 먹은 할머니의 말을 누가 믿어줄 거냐고, 그리고 더 괴롭힘 당할까봐 무섭다고 하시더라고요. 그제서야 강 씨 할머니가 조금씩 마음을 여시기 시작했어요. 밤마다 간병인들이 와서 협박하고 약을 제대로 주지 않으며 식사도 적게 준다는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가족들에게 말하려고 해도 치매라고 하면서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다는 얘기도요.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사회에서 소외된 어르신들의 목소리가 묻혀버리는 현실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우리 사회가 노인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그날 저녁 이만수 할아버지를 찾아갔어요. 할아버지도 뭔가 이상함을 느끼고 계셨으니까 함께 이야기해 봐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만수 할아버지, 할아버지 말씀이 맞았어요. 할아버지는 역시 그렇다는 표정을 지으시면서 저에게 구체적으로 뭘 봤는지 물어보셨어요. 저는 할아버지께 제가 목격한 일들을 자세히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강 씨 할머니에게서 들은 이야기도 전해드렸죠. 할아버지는 점점 심각한 표정이 되시더라고요. 할아버지는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인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복지과장을 할 때도 이런 사례들을 몇 번 봤는데 보통 한두 명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았다고 하시면서요. 이만수 할아버지와 함께
은밀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는 공무원 출신답게 체계적이셨어요. 복지과장을 하시면서 여러 복지시설을 관리 감독했던 경험이 있으셔서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잘 알고 계셨어요. 영숙 할머니, 우리가 증거를 모아야 해요. 그냥 의심만으로는 안 되거든요. 할아버지는 신고를 해도 구체적인 증거가 없으면 묻힐 수 있다고 하시면서 공무원 생활하면서 봐온 걸론 이런 시설들은 외부 조사가 있으면 미리 준비를 다 해놓는다고 하셨어요. 맞아요. 하지만 조심스럽게 해야 해요. 다른 어르신들에게 피해가 갈 수도 있으니까요. 우리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어요. 낮에는 평범하게 지내면서 밤에 일어나는 일들을 관찰하기로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밤에 잠을 못 주무시는 편이라 야간 상황을 관찰하기에 좋았고, 저는 의료진 출신이라 상처나 증상을 판단하는데 유리했거든요. 역할 분담도 했어요. 할아버지는 행정적인 부분과 시설 운영 방식을 관찰하기로 하셨고, 저는 의료적인 부분과 직원들의 행동 패턴을 관찰하기로 했어요. 그렇게 며칠을 관찰한 결과 점점 더 충격적인 사실들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김성우 원장의 진짜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방문객들이 없는 밤이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낮에 보여주던 그 따뜻한 미소는 온데간데 없고 차갑고 계산적인 모습만 남아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할아버지와 저는 복도 모퉁이에 숨어서 원장실에서 흘러나오는 대화를 들었어요. 원장이 직원들에게 지시하는 내용이었는데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할머니들은 어차피 아무도 안 믿어요. 치매라고 하면 끝이거든요. 가족들도 의심하지 않아요. 젊은 간병인이 너무 심하게 하면 어떻게 하냐고 걱정스럽게 말하니까 원장은 뭐가 심하냐면서 이 정도로는 죽지 않는다고 대답하더라고요. 그리고 조용히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된다면서 돈 벌고 싶으면 말 잘 들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원장과 젊은 간병인이 나누는 대화를 들었을 때 정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우리를 완전히 우습게 보고 있었던 거죠. 마치 사람이 아닌 물건처럼 취급하고 있었어요. 더 놀라운 건 이런 일이 원장의 지시에 의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단순히 개별 직원의 일탈이 아니라 시설 운영 방침 자체가 잘못되어 있었던 거죠. 원장은 비용을 최대한 아껴야 한다면서 약가, 식비, 인건비 모든 걸 줄일 수 있는 건 줄여야 수익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어르신들이 불편해한다고 해도 적당히 겁만 주면 된다는 식으로 말이에요.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이런 학대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원장의 지시하에 몇몇 간병인들이 의도적으로 어르신들을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말이에요. 최미영 간병인이 다른 직원과 나누는 대화를 들었을 때도 정말 참을 수 없었어요. 약값도 아끼고 식비도 아끼고 어차피 가족들도 잘 안 온다면서 약 조금 적게 줘도 모르고 식사량 줄여도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불평하면 치매라고 하면 된다고 하면서요. 다른 직원이 누가 눈치채면 어떻게 하냐고 걱정하니까 최미영은 누가 눈치채냐면서 여기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뭘 안다고 그냥 적당히 겁만 주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가족들한테 말해봤자 어차피 안 믿는다면서요. 우리의 생명과 존엄을 돈으로만 계산하고 있었던 거죠. 약값을 아끼려고 필요한 약을 주지 않고 식사비를 아끼려고 영양가 없는 음식을 주고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이 문제가 단순히 몇몇 간병인의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시설 전체가 어르신들을 돈벌이 수단으로만 보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우리 사회가 노인들을 얼마나 무시하고 있는지도 말이에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었어요. 이만수 할아버지, 우리가 직접 나서야겠어요. 할아버지는 위험하지 않을까 걱정하시면서 우리가 뭔가 하고 있다는 걸 들키면 더 심한 보복을 당할 수도 있다고 하셨어요. 38년간 환자들을 지켜왔는데 지금 동료 어르신들을 못 지킨다면 제가 무슨 수간호사였겠어요? 저는 할아버지께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아니면 누가 이분들을 지켜줄 거냐고. 가족들은 멀리 있고 사회는 우리 목소리를 들어주지 않는데 말이에요. 할아버지는 우리 둘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면서 더 체계적으로 접근해야 할 것 같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제 딸에게 도움을 요청해 보겠다고 했어요. 지은이도 간호사니까 의료진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날 밤부터 우리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해외에 있는 제 큰딸 지은이에게 연락하기로 했어요. 지은이도 간호사거든요. 의료진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다음 날 화상통화로 지은이에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처음에는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라서 애둘러 얘기했는데 결국 모든 걸 다 얘기하게 되었어요. 엄마,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믿을 수가 없어요. 전화 너머 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호주에서 간호사로 일하고 있는 지은이도 이런 일은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았어요. 호주의 노인 요양시설은 훨씬 더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의 도움이 필요해. 의료진 네트워크를 통해 정확한 증거를 수집해야 해. 알겠어요, 엄마. 제가 한국에 있는 지인들에게 연락해 볼게요. 지은이는 저에게 정말 조심하라고 하면서 혹시 발각되면 더 위험해질 수도 있다고 걱정해 주었어요. 지은이는 즉시 한국의 지인 의사들과 연락하여 객관적인 의료 소견서를 준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노인학대 신고 절차와 증거 수집 방법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아봐 주었어요. 한편 저와 만수 할아버지는 은밀하게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서 복도를 지나다니거나 공용 공간에서 다른 어르신들과 이야기하면서 자연스럽게 관찰했어요. 강씨 할머니께서 직접 보여주신 상처는 허락을 받고 휴대폰으로 촬영했고요. 만수 할아버지는 보청기 때문에 항상 가지고 다니시던 작은 녹음기가 있었는데 그걸 이용해서 몇 차례 녹음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어색하고 무서웠어요. 혹시 들킬까봐 손이 떨리고 밤마다 가슴이 두근거렸거든요. 71세에 첩보 활동을 하게 될 줄이야. 생각해보니 정말 우픈 일이었어요. 하지만 점점 익숙해지면서 더 체계적으로 증거를 모을 수 있게 되었어요. 수간호사로 일할 때 환자 차트를 작성하던 습관이 도움이 되었거든요.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모든 걸 꼼꼼히 기록했어요. 윤씨 할머니의 경우를 예로 들면 혈압약을 제대로 주지 않아서 혈압이 올라가신 게 분명했어요. 평소보다 얼굴이 붓고 숨이 차시는 모습을 보고 혈압약을 제대로 안 주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저는 이런 증상들을 날짜별로 기록해뒀어요. 조씨 할아버지는 당뇨약을 줄여서 혈당이 불안정해지셨어요. 화장실을 자주 가시고
물을 많이 마시시는 걸 보니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발가락 끝이 저리다고 하시는 걸 보니 당뇨 합병증이 오고 있는 것 같았어요. 이런 증상들을 하나하나 기록해 두었어요. 언제, 어떤 증상이 있었는지, 어떤 약을 빼먹었는지, 수간호사로 일할 때 환자 차트를 작성하던 습관이 도움이 되었거든요. 더 심각한 건 정신적인 학대였어요. 강 씨 할머니뿐만 아니라 다른 어르신들도 비슷한 일을 당하고 계셨거든요. 밤마다 간병인들이 와서 조용히 하지 않으면 더 심하게 당한다. 가족들에게 말해봤자 소용없다라는 식으로 협박하고 있었어요. 위험한 순간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증거를 수집하다가 최미영 간병인에게 들킬 뻔했거든요. 최미영 간병인이 저에게 뭐 하고 있냐고 물으면서 이 시간에 왜 여기 있냐고 하더라고요. 저는 화장실 가는 길이었다고 했는데 화장실은 반대쪽이라면서 혹시 여기서 뭔가 하고 있었냐고 의심스럽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정말 식은땀이 났어요. 하지만 응급실에서 일한 경험이 도움이 되었죠. 응급 상황에서 침착함을 유지하는 법을 알고 있었거든요. 아이고, 나이 드니까 깜빡깜빡해서 미안해요. 다행히 넘어갔지만 그 후부터는 더욱 조심스럽게 행동했습니다. 그리고 최미영 간병인이 저를 의심하고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었어요. 그 뒤로는 저를 유심히 지켜보는 것 같았거든요. 2주가 지나자 우리에게는 상당한 증거가 모였습니다. 녹음 파일만 해도 15개가 넘었고 상처 사진도 30장 정도 되었어요. 지은이가 보내준 의료 소견서도 있었고 가장 중요한 목격자 증언들도 정리해 두었죠.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다른 어르신들의 증언이었어요. 저희 둘만의 목격담으로는 한계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른 어르신들을 설득하는 일이 가장 중요했어요. 하지만 그게 가장 어려운 부분이기도 했어요. 많은 분들이 보복을 두려워하셨거든요. 그리고 혹시 자신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의구심도 있으셨고요. 강 씨 할머니는 우리가 이런 일에 나서면 더 큰 고생을 하는 거 아닐까 걱정하시면서 혹시 더 심하게 당하면 어떻게 하냐고 그리고 정말로 우리 말을 믿어줄까 하는 불안감을 보이셨어요. 할머니, 지금도 충분히 고생하고 계시잖아요. 이대로 당하고만 살 수는 없어요. 저는 한 분 한 분 찾아뵙고 설득했습니다. 수간호사로 일하면서 환자들과 소통하던 경험이 큰 도움이 되었어요. 환자들이 두려워할 때 어떻게 마음을 열게 하는지 신뢰를 쌓는 방법을 알고 있었죠. 윤 씨 할머니는 그래도 무서워하시면서 혹시 더 심하게 당하면 어떡하냐고 그리고 가족들이 알면 걱정할 거라고 하셨어요. 저는 할머니께 저희가 함께하면 괜찮을 거라고 그리고 이미 증거도 충분히 모았다고 말씀드렸어요. 제 딸이 의료진 네트워크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해놨다고도 하고요. 조 씨 할아버지는 그럼 정말로 우리를 도와줄 사람들이 있을까 하면서 나이 먹은 할아버지, 할머니들 말을 누가 듣겠냐고 걱정하셨어요. 저는 정부에서도 이런 일을 전담하는 부서가 있고 요즘은 노인 인권에 대한 관심도 많이 높아졌다고 말씀드렸어요. 조금씩 어르신들이 마음을 여시기 시작했어요. 특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을 때 큰 반응이 있었어요. 우리가 참으면 우리 다음에 올 어르신들도 똑같이 당할 거예요. 우리가 지켜야 해요. 그 말씀을 드렸을 때 여러 어르신들의 표정이 달라지는 게 보였어요.
자신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미래 세대의 문제이기도 하다는 걸 깨달으신 거죠. 우리 손자, 손녀들이 나중에 이런 곳에 올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니까 더욱 진지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큰 힘이 된 건 만수 할아버지의 설득이었어요. 공무원 출신이라는 권위와 신뢰성이 있으셨거든요. 할아버지는 30년간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이런 일들을 많이 봤다고, 이런 문제는 누군가 용기를 내서 첫 번째 목소리를 내야 해결되는 거라고 하시면서 우리가 그 첫 번째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드디어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어느 날 밤 원장이 새로운 직원에게 지시하는 모습을 목격한 거예요. 그것도 아주 노골적으로 말이에요. 여기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별거 아니에요. 약간만 겁주면 말 잘 들어요. 하지만 새 직원이 혹시 문제가 되면 어떻게 하냐고 걱정하니까 원장은 문제될 게 뭐 있냐면서 가족들은 몇 달에 한 번 오고 와도 낮에만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만 잘하면 되는 거고 뭔가 불평하면 치매라고 하면 끝이라고 하면서요. 이 대화를 녹음한 순간 저는 확신했어요. 이제는 더 이상 망설일 수 없다고. 원장 본인이 직접 지시하는 내용을 녹음했으니까 이보다 확실한 증거는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다음 날 저는 모든 어르신들을 모았어요. 비밀스럽게 조용히 하지만 확고한 결의를 가지고요. 여러분, 이제 결정할 때가 왔어요. 우리가 계속 참고 살 것인지 아니면 용기를 내서 바꿔볼 것인지. 저는 어젯밤 원장이 새 직원에게 하는 말을 녹음했다고 말씀드렸어요. 이제는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있다고요. 그날 밤 우리의 비밀 회의에서 12명의 어르신이 함께 증언하기로 했습니다. 강씨 할머니, 윤씨 할머니, 조씨 할아버지를 비롯해서 그동안 두려움 때문에 숨어있던 분들까지 모두 용기를 내신 거예요. 강씨 할머니는 영숙 할머니 말이 맞다면서 우리가 지금 참으면 다른 분들도 계속 이런 일을 당할 거라고 하셨어요. 윤씨 할머니는 자신이 워낙 겁이 많다면서도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무서워하지 않겠다고 우리가 모두 함께 하니까 괜찮을 거라고 하셨어요. 조씨 할아버지도 우리 모두 함께하면 무섭지 않을 거라면서 우리 후배들을 위해서라도 해야 할 일이라고 하셨어요. 그 외에도 여러 어르신들이 각자의 경험을 나누시며 함께 하겠다고 하셨어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이렇게 용기를 내시는 모습을 보니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그렇게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객관적인 증거도 충분했고 증언할 분들도 준비되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에게는 정의로운 분노와 굳은 의지가 있었어요. 지은이가 연결해준 보건복지부 관계자가 특별조사팀을 구성했습니다. 조사관은 50대 중반의 여성분이었는데 오랫동안 이런 일을 담당해 오신 분이라고 했어요. 전문적이면서도 따뜻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온 팀원들도 모두 진지하고 신뢰할 만해 보였어요. 어머님들, 용기 내 주셔서 고맙습니다. 철저히 조사하겠습니다. 조사관은 사실 최근에 이런 신고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면서 하지만 대부분 구체적인 증거가 부족해서 처리가 어려운 경우가 많았는데 저희는 정말 체계적으로 잘 준비해 주셨다고 하더라고요.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조사관은 우리와 사전 면담을 했어요. 각자의 경험을 자세히 들어보고 증거들을 검토하는 시간을 가졌거든요. 조사관이 저에게 대학병원 수간호사 출신이라고 들었다면서
이런 상처 사진들을 보시면 어떤 판단이 드시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38년간 병원에서 일한 경험으로는 이런 상처들이 단순한 낙상으로는 생기기 어려워 보입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 전문의 소견을 받았는데 분명히 외부 압력에 의한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상처의 위치와 모양을 자세히 설명해 드렸어요. 그리고 지은이가 보내준 정형외과 전문의의 의료 소견서도 제시했고요. 저는 특히 손목 부분 멍은 강제로 잡혀서 끌려간 흔적이고 팔 부분은 강하게 꽉 잡은 자국이라고 설명해 드렸어요. 조사관도 저의 전문적인 분석에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역시 전문가의 의견이 중요하다는 걸 느꼈어요. 조사 당일 김성우 원장은 여전히 가식적인 미소를 지었어요. 조사관들이 왔을 때도 전혀 당황하는 기색이 없었거든요. 아마도 이런 상황에 익숙했던 것 같아요. 무슨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저희는 항상 어르신들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장은 혹시 불만이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 달라면서 저희가 최선을 다해 개선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조사관이 신고가 들어와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니 원장에게 협조해 달라고 하는 순간 저는 준비한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마음은 확고했어요. 이 순간을 위해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하지만 이제 진실을 밝힐 때가 온 거죠. 이것부터 들어보시겠어요? 녹음기에서 원장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할머니들은 어차피 아무도 안 믿어요. 치매라고 하면 끝이거든요. 원장 본인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을 때 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그제서야 당황하는 기색을 보이더라고요. 평소의 여유로운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땀을 흘리며 어떻게 변명할지 모르는 모습이었어요. 김성우 원장은 이건 조작된 거라면서 누가 만든 거냐고 하더라고요. 맥락을 모르고 들으면 오해할 수 있다면서 변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것도 조작인가요? 이만수 할아버지가 준비한 상처 사진들을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은이가 보내준 의료 소견서를 제시했어요. 병원에서 일한 경험으로 봤을 때 이런 상처들은 단순한 낙상으로는 생기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전문의 소견서도 받았습니다. 저는 혈압약, 당뇨약 투여 기록들도 보여드리면서 정량이 주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어요. 조사관이 의료 소견서를 자세히 살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전문 의료진의 소견서라면서 이 상처들은 분명히 외부 압력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고, 그리고 약물 투여 기록도 정상적이지 않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조사관이 다른 증거들도 보여줬어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다른 조사도 이루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저희 신고 이후에 추가 조사를 했는데 식재료 구매 기록도 정상적이지 않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르신 수에 비해 턱없이 적은 양의 식재료를 구매하고 있었다고 하면서요. 그때 최미영 간병인도 조사실로 불려왔어요. 처음에는 부인하더니 증거들이 하나씩 나오자 결국 양심의 가책을 이기지 못하고 모든 것을 자백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처음에는 그냥 원장님이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최미영은 자신도 잘못했다고 인정했어요. 조사관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말해달라고 하니까 약을 적게 주라고 했고 어르신들이 불평하면 겁을 주라고 했다고 자백하더라고요. 가족들한테 말해봤자 소용없다고 하면서 식사도 양을 줄이고 영양제도 주지 말라고 했다고 하면서요. 김 간병인도 마찬가지였어요. 처음에는 발뺌하더니
다른 직원의 증언과 녹음 파일들이 나오자 결국 자백했습니다. 원장이 비용을 아껴야 한다면서 약가, 식비 다 줄이라고 했다고, 그리고 어르신들이 말 안 들으면 조금 거칠게 해도 된다고, 어차피 가족들도 잘 모른다고 하면서 그런 지시를 했다고 증언하더라고요. 조사관들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어요. 진실이 하나씩 드러날 때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게 보였거든요. 조사관이 원장에게 이 모든 증거들에 대해 어떻게 설명하겠냐고 물어보니까 원장은 자신은 몰랐다면서 직원들이 임의로 한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자신이 그런 지시를 했다는 증거는 없다면서요. 하지만 이미 모든 게 드러난 상황이었어요. 원장 본인의 지시 내용이 담긴 녹음 파일들, 그리고 여러 직원들의 일치하는 증언들.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김성우 원장과 관련 직원들은 노인학대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그리고 실버타운은 임시로 다른 운영진이 들어와서 완전히 바뀌었어요. 무엇보다 놀라웠던 건 우리의 신고가 있고 난 후 다른 실버타운에서도 비슷한 신고들이 잇따라 들어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용기를 내서 첫 번째 문을 연 셈이었죠. 조사관은 저희 덕분에 다른 곳에서도 용기를 내서 신고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다면서 정말 의미 있는 일을 해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며칠 후에는 언론에서도 이 사건을 보도했어요. 물론 저희의 신원은 보호되었지만 이 일이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노인 인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고 해요. 그로부터 한 달 후 새로운 운영진이 들어왔어요. 새로운 원장님은 정말 진심으로 어르신들을 돌봐주셨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어르신들 사이에 진정한 동료애가 생겼습니다. 함께 어려움을 이겨낸 경험이 우리를 더욱 가깝게 만들어준 거죠. 이제는 서로를 진정한 가족처럼 여기게 되었어요. 강씨 할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며 영숙 할머니 덕분에 우리가 살았다고 정말 고맙다고 말씀하셨을 때 너무 뿌듯했습니다. 그동안의 모든 두려움과 고생이 보상받는 느낌이었어요. 이만수 할아버지도 건강이 많이 좋아지셨어요. 스트레스가 줄어들어서인지 치매 증상도 호전되는 것 같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감을 되찾으신 것 같았어요. 할아버지는 영숙 할머니, 우리가 해낸 거라면서 나이가 들어도 할 수 있는 게 많다는 걸 보여준 거라고 하셨어요. 맞아요. 우리는 단순히 돌봄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 여전히 누군가를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윤씨 할머니는 이제는 밤에도 무섭지 않다면서 우리가 모두 함께 있으니까 괜찮다고 하셨어요. 조씨 할아버지도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을 거라면서 우리가 계속 지켜볼 테니까 괜찮을 거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정말 놀라운 변화가 있었어요. 새로운 운영진 하에서 시설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약도 정확한 시간에 정량을 주시고 식사도 영양을 고려해서 맛있게 준비해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를 인격체로 존중해 주시는 게 느껴졌어요. 간병인들도 모두 새로 왔는데 정말 친절하고 따뜻하게 대해 주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진심으로 우리를 돌봐주신다는 게 느껴져요. 그러던 어느 날 지은이가 한국에 돌아왔어요. 며칠 휴가를 내서 저를 보러 온 거였어요. 딸을 본 게 너무 오랜만이라 너무 기뻤어요. 엄마, 정말 대단해요. 38년간 환자를 돌보시더니 이번엔 동료 어르신들을 구하셨네요. 나이가 들어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걸 깨달았어. 그리고 혼자가 아니라 함께 할 때
더 큰 힘이 생긴다는 것도 말이야. 지은이는 저를 정말 자랑스러워하면서 호주에 있는 동료들에게도 이 이야기를 했는데 모두 엄마를 영웅이라 말했다고 알려줬어요. 저는 영웅까지는 아니고 그냥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했어요. 수간호사로서 그리고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다고요. 지은이와 함께 보낸 며칠이 정말 행복했어요. 딸이 제가 한 일을 자랑스러워해 주니까 더욱 뿌듯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딸이 저를 다시 한번 존경의 눈으로 바라봐 주는 것 같아서 기뻤어요. 지은이는 이번 일로 많은 사람들이 용기를 얻었을 거라면서 다른 곳에서도 비슷한 신고들이 늘어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우리가 한 일이 의미가 있었다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더욱 뿌듯했어요. 실제로 우리 사건이 언론에 보도된 후 전국적으로 비슷한 신고가 늘어났다고 해요. 숨어있던 문제들이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정부에서도 노인 요양시설에 대한 감시와 관리를 강화한다고 발표했어요.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나이가 들면 무력해진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에게는 젊은 사람들에게 없는 경험과 지혜가 있어요. 저는 38년간 수간호사로 일하면서 쌓은 전문성이 있었고, 이만수 할아버지는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쌓은 행정 경험이 있었어요. 각자의 경험과 지식이 합쳐지니까 더 큰 힘이 생긴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부정한 일 앞에서 침묵하지 않고 옳다고 생각하는 일에 용기를 내는 것 말이에요. 처음에는 정말 무서웠어요. 혹시 보복을 당하면 어떡하나, 혹시 증거가 부족하면 어떡하나. 걱정이 많았거든요. 하지만 함께하는 동료들이 있었고 도움을 주는 가족이 있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불의를 보고 침묵해야 할 이유는 없잖아요. 지금도 어딘가에서 우리와 같은 상황에 처한 어르신들이 계실 거예요. 그분들에게 용기를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여전히 강하고 지혜롭고 서로를 지킬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나이 때문에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아직도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요. 젊은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경험과 지혜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시간과 여유도 있고요. 중요한 건 의지예요. 변화를 만들고 싶다는 의지, 정의로운 일에 동참하고 싶다는 의지만 있으면 나이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이제 저는 정말 행복합니다. 38년간 환자들을 돌봤던 제가 이번에는 동료 어르신들과 함께 서로를 돌보며 살고 있어요. 이게 바로 진짜 행복한 노후가 아닐까 싶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강씨 할머니, 윤씨 할머니, 조씨 할아버지와 함께 체조를 해요. 그리고 이만수 할아버지와는 독서 모임을 만들어서 함께 책도 읽고 토론도 하고 있어요. 새로운 원장님과 간병인들은 정말 진심으로 우리를 돌봐주세요. 약도 정확한 시간에 정량을 주시고 식사도 영양을 고려해서 준비해 주세요. 무엇보다 우리를 인격체로 존중해 주신다는 게 느껴져요. 정말 그래요. 우리가 보여준 건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할 수 있는 일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하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도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이 계시다면 관심을 가져주세요. 그리고 부정한 일을 목격하신다면 용기를 내어 신고해 주세요. 혼자서는 어려울 수 있지만 함께하면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증명했잖아요.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의지는 여전히 젊고 강하거든요. 마지막으로 이 일을 겪으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진정한 행복은 나이와 상관없이 누군가를 위해 의미 있는 일을 할 때 찾아온다는 거예요. 저는 38년간 병원에서 환자들을 돌봤지만 정년 퇴직 후에는 이젠 누구를 돌보기는 커녕 제 자신조차도 돌볼 수 없어. 이제는 돌봄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 될 줄 알았어요. 하지만 이번 일을 통해서 깨달았어요. 저는 여전히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요. 수간호사로서의 전문성, 인생의 경험과 지혜, 그리고 동료들과의 연대, 이 모든 것이 합쳐져서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었어요. 앞으로도 이곳에서 다른 어르신들과 함께 서로를 돌보며 살아갈 거예요. 그리고 혹시라도 또 다른 문제가 생기면 주저하지 않고 나설 거예요. 우리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여전히 할 일이 많고 지킬 사람들이 많거든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셨다면 댓글로 잘 들었어요. 혹은 따뜻한 응원 한마디 적어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 한마디가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다음 이야기를 빠르게 만나실 수 있습니다. 더 좋은 이야기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